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코너 해문 양이삼의 종횡무진입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양이삼 목사님, 해문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얘기 먼저 해보죠. 정치적 고비 때마다 무속인 조언을 받았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별로 놀라는 국민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다. 당연하지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스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 무속인 조언을 받았다는 예. 건 뭐 누구나 받을 수 있죠. 불법적인. 받아도 되죠. 뭐 어때요? 하긴 한데 다만 그 예. 사이에 무슨 청탁 거래가 있었는가의 문제인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많은 의혹 중에 이를테면 공천 개입 문제라든지 네.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하는 것은 불법적인 영역의 것이고 이렇게 뭐 무속인을 만나서 뭐 조언을 받았다든지 나 감옥 가나요라고 물었다든지 이런 건 처벌의 대상이 아니니까 권력의 강압에 의해서 일어난 불법적인 것과 그 뭘 물어봤다라는 것은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이 보도 자체가 그 무감각하게 반응하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재밌던데요. 아, 재밌게 보셨군요. 이 기존에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다른 것들은 이제 불법적인 영역에서 있어서의 처벌의 대상인 수사의 대상인 것이고 요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쉬어가는 코너 가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네. 대중적인 반향이 처벌해라 네. 뭐 이것도 특검해야 된다까지 가기는 이거 애초부터 처벌할 어려운 수는 일은 없죠. 무속을 아니었. 저희 어머님도 있는가. 무속 보는데 네. 뭐 뭐라 그러니까 할건 아니잖아요. 어머니들이 누구나 하는 거기 네, 뭐할 때문에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국민들께서 관대한 마음으로 쉬어가는 코너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 근데 이제 아닌가. 문제가 이 명태균 씨가 뭐 안진뱅이 네. 주술사다 뭐 이러면서 그걸 맞춰 가지고 그때부터 명태균 씨하고 거의 뭐 2,000통 이상의 문자도 보내고 연락도 하고 이런 보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기도 하고 네. 이제 교회나 목사들 입장에서는 이거 상당히 이제 불쾌해야 될 불쾌하십니까? 네, 해야 될 이슈인데 네. 왜냐하면 자기가 막 무당한테 내 성경 읽어주는 여자야 뭐 이랬잖아요. 구약도 다 암기하고. 예, 그렇다고 했는데 무속인의 그 조언을 계속 받는다.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나는 목사들이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지금 제정신인가 싶어요. 아. 네, 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예. 다른 때 같았으면 예. 난리를 치고 들고 일어났을 텐데 예, 이제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선택적인 분노 목사들의 저는 이게 더 뭐 먼저 좀 지적을 하고 싶고 네. 이 무속의 그러니까 종교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네. 종교가 좀 위험해요. 자칫 잘못하면 사로잡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뭐 누군가 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했는데 맞춰버려. 그러면 점점 거기에 그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안에도 소위 말하는 예언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어떤 뭐 그걸 그 뭐 하나님 이렇게 할 거야 해서 맞았으면 계속 이게 사로잡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로잡혀서 또 무속의 부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도덕과 윤리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좀 비극적인 상황이 아닌가. 아하. 예.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이번 남미 다자외교 순방에 윤석열 대통령 혼자 가고요.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얘기도 따르면 올해 안으로 활동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그럼 내년에 또 하겠다 이런 의미로 또 해석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런 제가 볼 때는 네.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김건희 여사는 그 명품백 사건 이후에 네. 그 계속 공식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계셨고 총선 전까지 이게 자중의 행보를 어쨌든 한 간에 6개월 정도 그죠? 안 보였죠. 나왔죠? 예. 그러다 이제 뭐 저와 관련된 보스턴 사리가 돌아오면서 활동을 재개하셨다가 다시 문제가 돼서 이제 다시 은거 모드로 가셨는데 그러니까 저분이 기본적으로는 겨울에는 활동 안 하시는 분 같아요. 그전에도 이 패턴을 보면요. 대선 전에 뭐 곰이야? 대선 전에도 이맘때쯤 돼가지고 10월, 11월 돼가지고 이제 내조에만 충실하겠다는 기자회견 하시고 자제하셨던 적이 있고 그래서 그때도 뭐 다시 등장 안 하실 것처럼 얘기했지만 등장하셨고 명품백 사건 이후로도 좀 상당히 장기화될 것 같지만 150여일 만에 끝내주고 요번에도 이제 공식적인 행보를 자제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네. 내년 꽃피는 봄이 오면 봄까지는 안 또 할 이제 것이다. 참지 못하시고 네. 아마
활동은 재개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봄까지 안 하고 봄부터 다시 또 재개할 것이다. 겨울잠이네요, 겨울잠. 사람 그런 패턴이 있어요. 아, 뭐 그럴 수 예. 있죠. 그럴 수 있죠. 그게 좀 뭐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게 문제긴 한데 그 지금 김건희 특검법은 지금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대통령한테 지금 가 있는데 세 번째입니다. 거부권을 또 행사 당연히. 당연한 겁니까? 뭐 기자들한테도 네. 어떤 사과를 하셨어요 하니까 무례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기자는 묻는 직업이고 그리고 그나마 좀 뭐 하나 제대로 물어봤다 했는데 거기다 대고 무례하다고 하는 걸 보면 그럼 뭐 이거는 뭘 무례를 자꾸 그래 무례 예의가 없는 게 뭐 뭔지 모르겠네. 그런 걸 보면 이거는 뭐 더 예상을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당연히 또 거부권 행사할 거고 저는 우리 그 박지훈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이 시사 지금 우리나라 시사를 다루는 분들은 정말 극한 직업이다. 네. 답이 없는 일을 계속 무한 루프, 질문을 무한 반복, 하고 그래 하는데 네. 분노하고 좌절하고 정말 또 답이 없는 질문 하나 우리 스님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거부권 행사하면 또 200석이 필요하거든요. 네. 재표결하려면 네. 어떻게 예상합니까? 특히 이재명 대표 최근에 그 1심 판결 때문에 이탈표 더 줄어들 것이다 이런 예측도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부결될 겁니다. 부결이다, 이것도. 그 3분의 1을 넘지는 못할 것 같은데 다만 그 극한 대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이게 통과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극한 대립에서. 진영의 논리로 나누어서 네. 자기의 생각과 소신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 진영이 무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금년도 통과는 어려운 것이다. 금년도에는 네, 이게 통과가 안 될 것이다. 이럴 때는 우회 전략을 써야 돼요. 아, 뭐죠? 그래서 이 특검법으로 서로 정면으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우회 전략을 쓰면 그 돌아가신 DJ 대통령께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면 좋은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예. 아마 이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 아마 나올 건데 아마 금년도는 아닐 것이고 내년도 또 서울의 봄이 오고 나면 그때쯤 되면 김건희 특검법 문제에 대한 마지막 승부가 한번 걸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특검법이 대치 국면이고 뭐 올해 안에 끝나긴 쉽지 않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또 다른 또 국면 탄핵 국면인데요. 이 탄핵 관련해서 조국 혁신당이 어제 탄핵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탄핵은 또 추진이 되고 또 막 200석 똑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이것도 뭐 특검법처럼 똑같아요. 200이에요, 네, 다. 네, 다 3분의 뭐 2거든요. 다 같은 선상에 네, 같은 똑같은 맥락에 내용이죠. 있는 그러니까 거니까요. 선거 때 그때 딱 얘기했잖아요. 그거 200석 안 됨으로써 네. 다 이런 일이 발생할 네. 것이다. 뭐 저도 이제 그 전에 기억 뭐 총선 이후에 기억이 나는데 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거는 이제는 뭐 없다 2판 4판이다 네. 했는데 그 뭐 2판 4판도 되지도 않고 네. 계속 답답한 정국으로만 가고 있고 그 뭐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안 변하지 않습니까 잘. 네.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은 무조건 거부권 할 거고 뭐 그 당연히 그 특검법에 대해서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찌됐건 지금 검찰 정권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뭐 아시다시피 뭐 정치인들이 그렇게 투명하고 깨끗하게 돈 문제 없이 혹은 뭐 자신의 문제 없이 그렇게 정치를 과연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또 그 뭐 검찰의 뒤에 검찰을 등에 업고 네. 자기가 이제 만약에 뭐 찬성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국힘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온갖 수모와 뭐 공격을 다 감수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게 쉽지 않은 형국이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한참 확 쏠리지 않은 이상은 네. 그래서 스님께서도 오래 넘겨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참 답답한 정국이 계속 탄핵도 예. 같은 맥락이고 결국은 다른 정당이 국민의힘 여당이 움직여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뭐 이 말씀으로 좀 들리는데 여당 상황은 조금 요걸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조금 뭔가 치고 나가는데 뭐 곤란한 게 있어요. 당원 게시판 한시 진시 뭐 글 쭉쭉 나오고 난리인데 이거 어떻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이것도 쉬어가는 코너예요. 그러니까 뭐 좀 댓글 좀 달았다고 네.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뭐 욕 좀 했다고 그게 뭐 당 대표에서 쫓겨나야 되느냐 네. 그 소위 저울에 놓고 그 죄의 경중을 달아보면 뭐 좀 뒤통수 극적 네. 정도로 넘어가는 건데 더 위험한 것은
이제 저게 들켰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되지 않아요. 그 들키면 안 되잖아요. 아니, 뭐 뒤에서 뒷담화는 할 수 있는데, 들켰잖아요. 근데 저게 들킨 과정이 제가 너무 궁금해서 보니까 예. 원래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되어 있는. 익명 땡땡 진땡땡 게시판인데. 이렇게 돼요. 예, 그런데 네. 저게 뭐 웹상에 예, 오류로. 뭐 기술상의 오류로 그 공개됐다는 그 기술상의 오류라는 말이 전형적으로 누군가를 소위 엿먹이기 위한 골탕 먹이기 위한 작전으로 누군가 그걸 풀었겠죠. 아하. 그렇지 않고선 저게 드러날 수 없는 일인데 이를테면 그 문재인 정권기에 있었던 그 드루킹 사건은 약간 예. 다릅니다. 그거는 예. 뭐 무슨 기술적인 뭘 동원해가지고 킹크랩이라는 걸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다른 것과 이거는 그냥 그 화장실 낙서처럼 뭔가를 했는데 그거를 기술적인 오류를 빙자해가지고 이걸 공개시켜서 함정에 몰았다는 거는 네. 반대파의 아하. 한동훈 대표 입장에 이건 반대파의 준동이다. 아하. 그래서 저 내부의 그 갈등, 저 기술적 오류를 핑계로 저런 문제를 만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소위 색출 작업에 들어가고 있을 거로 생각하고 그럼에도 있습니다. 불구하고 그 친윤 또 반대 한동훈 대표 진영에서는 공격이 매서워요. 그러겠죠. 뭐 그러고 이거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처럼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들이 거의 네. 없지 않았습니까? 뒷담화 하다 걸리는 걸리는 거 없죠. 어디 걸립니까? 뒷담화는 뒷담화로 끝나야죠. 걸리면 사실은 망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얼굴 못 지금 들죠. 한동훈의 이미지 중에 하나가 사람이 좀 쫌스럽다 네. 이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들러붙어 가지고 장인하고 이게 사돈지간끼리 같이 올린다. 이것도 네.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아니 똑같은 시간에 아유 사돈어른 저도 이제 욕설 써놨으니까 곧 올리십시오. 저도 이게 지금 됐다는데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긴 아니 한데. 저는 예. 처음에는 혹시 한동훈이 일종의 자기가 아닌데 뭔가 이렇게 전국을 모면하고 싶어서 그냥 페이크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 했는데 보니까 상황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똑같은 시간에 진시 한시씩 다 올라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근데 상황이 모친 이름 왜냐면 올라오고.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동훈이 어떤 스타일인지. 네. 아무튼 뭐 걸리는 게 있다. 자기한테 불편하게 한다. 무조건 다 고소하잖아요. 네. 근데 안 해. 예. 그 제가 뭐 다른 어떤 방송 보니까 그 취재한 기자가 네. 자기가 당원 게시판 들어가서 다 실제로 해보고 하니까 이거는 거의 99%다. 네. 그래서 내가 당신의 누명을 벗겨줄 테니 나를 고발을 해라. 네. 하는데도 안 해. 못하죠. 예. 이런 걸 보면 이거는 거의 사실인 것 같고 음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의 민낯이라고 해야 될까 얼마나 사람들이 자잘합니까 이게 짜잘하고 찌질하고 근데 문제는 또 다른 국면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그렇게 통이 크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물론요. 그 욕설을 들었던 뒷담화를 들었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과연 끝까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같이 악플 달면 되죠. 악플 달지 않고 대놓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악플 달다가 걸린 사건이기 때문에 그 악플 달다가 걸린 사건은 소위 그래 경찰 수사를 해라. 네. 검찰이 기소해도 처벌되지도 않고 뭐 최대한 지도가 악플을 달았다라도 뭐 벌금 10만 원, 20만 원, 네. 30만 원 나면 되는 건데 그 정도의 사건 아닌 것 같고요. 뒤통수 서로 극적이면서 서로 악플 달면서 싸우면 되는 것이지. 네. 이게 전반적인 뭐 당이 쪼개지고 뭐 당 대표가 물러나고 뭐 대통령이 전반적인 보복에 감행할 사건은 아니지 않은가. 아니 근데 저는 오히려 네. 이런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그럴 수 큰 있죠. 문제로 왜냐하면 커질 수 있다.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 세 명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 같으면 뭐 약풀로 치부해 버릴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내가 악플했다고 뒷담화 쳤다고 이렇게 나올 가능성 저는 있다고 역사적으로 보거든요. 보면 장여찬 전 최고위원은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의 복심같이 지금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지금 뭐 고발해라. 내가 지금 진은정 변호사 쓴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거대한 전쟁도 네. 무슨 큰 이슈로만 생긴 게 아니잖아요. 네. 하다가 그냥 서로 싸우는 것 같다가 그냥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 보면 뭐 저는 스님의 견해와 좀 달리 네. 이거는 상황이 심각할 수 있다. 예. 근데 물론 알겠습니다. 이익으로 뭉친 집단들이기 때문에 뭐 서로 어느 지점에서 합의도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상황 자체는 이 국민들이 볼 때 네. 뭐 하는 놈들이야. 이제 이런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흘 동안 치러졌는데 어제 마지막 날이었는데 카톡
톡이 공개됐습니다. 뭐 답변하지 말라.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 스마트폰이 물론 예. 사회 현상인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문제는요. 자꾸 걸려요. 계속 걸려요. 체리 따봉 걸리고 다 걸리고. 근데 이거 안 걸렸으면 아무 문제 안 아닌데. 걸리면 뭐 뭐라 합니까? 안 원래 하죠. 뭐 기본적인 인사청문회에서 난처한 질문에 대해서는 얼버무리기, 네. 답변을 보류하는 쪽으로 가자라는 대응 정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네. 할 수 있죠. 답변하기 그건 이제 어려우니까. 자기들끼리의 문제인데 이것도 악플리다가 걸린 것처럼 걸려가지고 아유. 걸리고 나면은 이제 그 문제가 되지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그 답변하지 말자면 그 자세에 대한 문제, 적임자로서의 그렇게 대충 답변하면 되냐라는 질책의 대상인 것이지 네. 이 카톡했다고 전부 잡아가지고 기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예. 다만 그 여기서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대적인 변화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사람들이 이 디지털 문화에 익숙지 않아서 그런 건지 그런 모르지만 거- 계속 이런 것들이 걸려서 공개되고 있다는 건 이건 사실 심각한 문제라고 이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걸리지만 저 더 첨언을 좀 한다면 엄청난 녹음 자료들이 다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네. 대통령 목소리까지. 사실은 좀 이게 녹음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화할 때 얘기를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네. 하면 다 녹음되고 메시지는 다 증거 보존되고 하는데 이 모든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그런 메시지 촬영된 거 아니면 녹음된 거 디지털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디지털의 약점이기도 하지만 예. 그러나 저는 이제 이걸 보면 그동안에 이 대통령이란 분이 얼마나 편한 세상을 살았는가.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음흠. 그냥 뭐 내가 뭐 대통령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만 남아 있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분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금 계속 돌아가는 일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정치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싸움이니까 네. 그걸 인정하지만 이 싸움 자체가 너무 저급하고 수준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거 어디다가 내놓기도 민망한 이야기가 계속 벌어지니까 그래 제가 이제 아까 극한 직업이라고 그랬는데 저도 그래요. 요즘은 진짜 뉴스 들여다보기가 싫어요. 이 뭔 짓거리냐 이게. 아하. 예? 그런 생각이 좀 요즘 낙이 없습니다. 별로.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자, 다자외교 APEC, G20, G20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두 분도 뭐 보셨을 것 같으니까요. 이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혼자 갔어요. 김건희 여사 네. 없이. 총평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APEC G20A가 뭐 정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뭐 거기에 가서 무슨 성과가 대대적으로 있거나 그렇죠. 무슨 뚜렷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실수가 있어가지고 이 실수가 자꾸 있어요. 네, 실수가 자꾸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그 자기 객관화 내지 조직을 객관화시키는 힘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가가지고 이를테면 이제 통역관이 갑자기 같이 가다가 보안요원을 보안요원의 밀치고 제지를 들어오는 받는데 거. 물론 이것도 그 전에도 흔히 대통령의 정상회견 중에 그 경호실끼리의 충돌이라든지 뭐 그런 건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때도 상당수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렇게 생중계하는 장면에서 야,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어려운데 예.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자기 중심적으로 객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여러 가지 무리한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서로 합의된 선을 넘어서 뭔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계속 저는 충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좌충우돌형이라는 아하. 것을 계속 돌출적인 것이 발생된다는 굉장히 우려스럽게 지금 봅니다. 다자외교 하는데 이 장면이 사실은 저도 좀 안 좋지만 이것만 눈에 띄거든요. 딴거 기억날 게 총평을 없죠. 해야 되는데 뭐 하는 짓이냐 망신을 당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계속 아니 근데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저렇게 보안 요원들이 저렇게까지 아니요, 하진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저 통역하는 사람이 잘못했어요. 네, 그렇죠. 저 왜 끼어듭니까? 그러니까 아니, 저기? 대통령이 있는데 저기 왜 저렇게까지 말리고 있는데 무리하게 갈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다 문제인 거예요. 보안 요원도 보안 요원이지만 통역 저 사람이 왜 대통령 옆에 붙으려고 앞서는지도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보안요원은 본인들의 프로토콜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테고 네. 뭐 우리 저기 뭐 통역 비서관인 것 같은데 네. 아마 뭐 대통령이 좀 언어가 딸리니까 무조건 옆에 붙어 있어라 뭐 저도 이렇게 그럴 생각이 좀 들어요. 있었나 보죠. 그런 네, 오더 같은 네. 게 있었는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권력의 사유화를 말하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권력의 사유화를 넘어서 조직의 사유화. 음흠. 대통령실에서 근무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어찌 보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우리가 다 최고의 엘리트여야 됩니다. 생각하지 사실. 않습니까? 그래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게 처음이 아니고 나가기만 하면 지속적으로 반복돼요. 저런 문제가. 그렇죠.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조직이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하는 커머너 컨텐츠 출신의 사람들, 김건희 중심의 아주 사적인 인연으로 채용된 사람들이 저런 일을 계속 벌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저 같으면 저렇게 나갈 때마다 저런 일이 벌어지면 예. 야, 씨, 좀 창피하다. 좀 그만 좀 해라. 좀 똑똑한 놈들 없어. 이렇게라도 해서 뭔가 단돌이라도 하든지 그럴 텐데 단속을. 스님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는 자기 객관화도 안 되고 네. 일단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한편으로는 뭐 코바나 코네가지고 의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저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이해가 안 장면이에요. 되죠? 왜냐하면은 예? 그 영상 보면은요, 저 통역관을 경호위원들이 완만하게 3차례에 걸쳐서 이미 제지하고 있어요. 근데 예, 이 사람이 맞아요. 그 피해서 계속 X자로 예. 레드카펫 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럼 저 사람이 엄청 눈치가 없는 거예요. 눈치가 없는 게 아니고 뭔가 지시가 떨어졌다고 지시가 볼 수도 있다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고 대통령 앞으로 해가지고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자의식의 과잉이 지금 저는 이제 이거를 같이 연결하기엔 좀 그런데 대통령 그 행사 부대 행사할 때 부대 열중시옷 안 하는 거, 네. 전 저거랑 같은 맥락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네. 의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의전 자료들을 줍니다. 그러면 누구나 대통령 처음 하기 때문에 군인 아닌 사람 우리 그렇죠. 군조 목사 하셨잖아요. 네네네. 저는 소령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대충은 알지요 제병. 아니, 우리도 다 지휘하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군대 안 갔다 온 사람한테 알려줘야죠. 이걸 보고 요럴 때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라는데 제가 막연하게 드는 생각은 이런 의전을 공부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네. 그래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근데 아니 그런 저거는 막연한 아무리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걸 몰랐다고 해서 통역관이 저렇게까지 무리해서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대통령 옆에 그거잖아요. 가지 않거든요. 무조건 나 옆에 붙어라. 말만 듣고 한 거 아니냐. 네. 아니 저 사람이 뭐 초등학생이니까 엄마 손 놓지 마. 그게 그러니까. 아니라 지금 경호실에서 제지를 3차례나 완만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갔다는 게. 문제는 소위 말하는 그런 의전조차도 무시하고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문제죠.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수준이 그게밖에 안 되는 저는 인간들이 이게 그 개인의 통역 비서관의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좀 심각하다. 그러니까 저런 고집불통은 외교관이 되지 못하거든요 하면 안 원래. 돼요. 그 아직 이렇게 이해가 안 막는데 되네. 왜 끼어들은 막 그 들어갑니까? 외교라는 건 굉장히 서로 완곡하게 의사를 전달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저렇게까지 무리해서 네. 했다는 거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이거 저게 윤석열 요번 예. 총평이 저걸로 총평이 나가죠. 저거예요. 맞아요. 저거밖에 기억 안 나요? 자, 그래도 요거 하나 윤석열 대통령 그 기조를 좀 말씀을 우리 스님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러시아 면전에다가 북러 공조를 비판을 했어요. 이것도 사실 외교에 맞나 좀 의문이 들기도 아, 해요. 용기 있는 분이죠. 아, 용기입니까 이게? 용기라고요? 아. 러시아 러일 전쟁 이후에 네. 혹은 러시아가 그 구한 말에 네. 조선에 대한 탐욕을 또 드러내는 일러 게 전쟁이라고 할 겁니다. 아마도. 예. 뭐 그 러시아에 대해서 그 늘 소극적이었는데 거기다 대놓고 러시아 면전에다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이 되셨는데요. 아주 용기 있는 행위이자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는 굉장히 의문스럽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네. 저 사건을 외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풀리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은 풀릴 수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도 그 북한과 관련되어서 네. 북한과 관련돼서 완강한 제재를 해야 된다는 대북 카드를 계속 만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번 기회에 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대북에 대해서 좀 더 강경책을 더 수위를 높여가기 위해서 아마 러시아 면전에다가 대고 강력한 발언을 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마지막으로 요거만 한번 짚어보시죠. 와, 지금 벌써 1000일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의 그 미사일, 제공된 미사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쐈습니다. 타격했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핵교리 이제 낮췄다 그럽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지원이 줄어들 것 같기도 한데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쟁이 끝날 것 같아서 생기는 상황 네. 오히려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이 맞을 때쯤에는 조금이라도 땅을 고지전, 차지하기 위해서 고지전이었죠. 그렇죠. 막 네. 계속 치열하게 싸우고 그랬는데 네. 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유리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 더 이제 땅도 더 차지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전쟁이 끝나긴 끝날 것 같으나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무슨 뭐 3차 대전 준비해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게 하다가 커지는 나을 수 일이니까.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푸틴이 진짜로 뭐 핵을 사용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교리를 맞추는 네, 거죠. 그런데 어찌 됐건 이것도 좀 긴장하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분명히 전쟁을 끝날 것 같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하, 그런 상황은 맞다. 그렇지만 그러나 또 혹시 모른다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스님도 한번 뭐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건이 예상되는지. 그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확대해 준 이유가 북한군의 참전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서방 세계 이른바 유럽과 미국이 북한군이 그 우크라이나에 파병되었다는 증거를 내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예. 뭐, 예. 이를테면 뭐 우크라이나 발이라든지 한국 국정원 발, 미국 국무부가 북한군이 참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것이 아니고 네. 현재 쿠르스크는 러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파병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빌미로 이제 미사일 사거리를 이렇게 확대해 주는 걸 승인했다는 것은 저는 볼 때 굉장히 서로 위험해진 순간에 왔다. 그쵸. 그래서 아차 하면은 저는 푸틴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의 성격을 보면 내전에 개입한 것이거든요. 우크라이나의 내전에 개입하고 있는 것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면전은 이야기가 다른데 네. 이제 본토 공격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로서도 명분을 얻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일단 미사일 날라갔기 때문에 보복 행위가 조금 더 강하게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쟁이 좀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왜 우리는 좀 반대로 갑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물의 그 좀 마음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이념. 그러니까 저 공산당 빨갱이. 뭐 대한고? 우크라이나도 공산당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일단 러시아가 나쁜 놈들이고. 러시아 제일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네. 힘을 숭상하는. 그러니까 미국 큰형님, 일본 작은형님이 있는 힘을 한 분상하는. 러시아 저것들 정도는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는 게 하는 행동들이 아닐까. 아하. 그게 가장 염려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외교적인 측면에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해문 스님, 양희삼 목사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